소개받은 충남대학의 이근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충주 출신으로서 임진왜란 때 7년 전쟁으로 얘기합니다만 그 개전 초기와 사실은 기록의 한계일 수 있겠습니다만 개전 초기에 대한 기록들이 좀 있고 또 그 7년 전쟁이 끝나는 지점에 또 기록들이 등장을 해서 사실은 좀 기록의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충장공 이광학 장군의 활동을 좀 추적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그 충장학 장군의 영정인데요. 그 참 최근에도 좀 근래 드물게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그 2022년도에요. 2022년도에 아마 여기 참여하신 이광희 선생님께서 아마 직접 참여하신 것 같은데 그 사천에서 곤양군수로 재임했던 이광학 선생의 그 장군의 그 재임 기념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비막을 세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막됐던 비인데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뭐 선정비라는 이름으로 여러 지역에서 많은 비들이 세워졌습니다만 사실 근래에는 이런 비들을 세우는 게 별로 없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그 곤양 군수로 재임했던 충장공 장군이 아마 그런 뭐 업적이라고 할까요? 또는 그런 평가들을 한 상태에서 좀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마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 건데 아무튼 좀 요 충장공 그 장군은 대체로 이제 그 곤양군수로서 상당히 임진 개전 초기에는 곤양군수로 재임하면서 전후에 여러 가지 전투를 경험을 하고 그 전투를 통해서 일본군을 격퇴하는 이런 경험들을 좀 한 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충장공 이광학 장군은 그 본가는 광주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충장공을 포함한 광주 이씨는 대체로 15세기 중반경에 이 충주 지역에 입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탄수 이영경 선생이죠. 이분을 중심으로 그 이후에 어쨌든 충주 지역 일부 지역에 학문을 선도했던 그런 성씨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광학 장군은 바로 이제 1557년 아버지 이호약과 그다음 어머니 경중임 씨의 딸 사이에서 이제 장남으로 태어난 인물인데 대체로 이제 오늘날 충주시 금가면 일대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젊어서는 기골이 웅이하고 말소리가 크고 낭낭하며 대인의 기량이 있었다라고 평가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제 1584년에 이제 별시 문과에 급제한 이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선정관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여러 관직들을 경험을 하고 특히 이제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될 당시에 바로 이제 곤양 군수로서 그리고 이후에는 전라도 병마절도사로서의 간직을 거김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선의 최일선에서 방어에 참여했던 무신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울러서 전란 후에는 선무공신 3등에 녹훈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선무공신 녹본인데요. 이 중에 바로 이제 3등 공신으로 녹훈된 사실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임진왜란 연구는 앞서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체로 의병 연구라든지 또는 뭐 수군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명나라의 참군 참전 등등 뭐 이런 인물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가지고 뭐 의병장 개인에 대한 연구라든지 특히 이제 특히 수군 가운데 이제 성우 이순신과 관련된 연구들이 상당히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앞서 민덕기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우리가 패배적인 임진왜란과 관련해서는 좀 패배적인 사관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관군에 대한 연구들은 좀 지나치게 소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일부 관군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아마 그 충장공에 대한 이 검토는 어찌 보면 그 임진왜란기에 활동했던 이 관군의 동향 또는 그들의 전투 대응 등등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의미가 있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군에 대한 역할들이 아마 좀 더 해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바로 그러한 차원에 일어나서 바로 이제 이광학 장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그 당 직후에 바로 일본군은 바로 한성으로 직진하는, 그래서 뭐 여러분 선생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이제 선조를 포획하는 아마 이런 전략으로 아마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서울로 직진을 합니다. 직진해서 한 20일 만에 결국 그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뭐 그 이후에 선조의 몽진이라든지 또는 일본군의 전략들이 일부 수정이 되면서 대체로 이제 그 이후에는 호남과 호서 지역으로 진출을 합니다. 뭐 이 부분은 앞서 발표하신 이상호 선생님께서 일부 정리해 놓으신 부분이긴 한데요. 자, 이러한 대응 방향에 따라서 일본군의 방향에 따라서 조선도 그에 대한 일종의 방어선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당시 이른바 재승방약 체제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분군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이전에는 주로 이제 각 현지에서 1차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2차 방어선 구축하고 3차 방어선을 구축하는 이른바 진관체제 방약 대신에 바로 이제 대체로는 그 진관체제 대신에 이른바 분군법이라는 형태로 방어선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구축했던 방어 전략이 대체로 보면 1차 죄송합니다. 1차 방어선은 바로 이제 요 김해 일대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2차 방어선은 창원, 우병영에 있었던 곳을, 그 다음에 나중에 대구를, 요 방어선을 3차 구축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구축 과정에서, 이광학 장군이 속한, 그 부대는 대체로 경상우도에 속해서 대체로 김해 제1방어선과 제2방어선을 중심으로 동원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 한성을 점령한 이후에 일본군은 바로 이제 그 호남과 호서 쪽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본군은 일단 김해성을 먼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20일 날 김해성을 점령한 이후에 바로 창원과 함안, 고성 등지를 거쳐가지고 이동을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조정에서는 일단 그 학봉 김성희를 그 경상도 우병사로 임명을 했다가 뭐 얼마 있다가는 뭐 몇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우병사에서 다른 인물로 대체되고, 바로 이제 김성희를 초유사로 임명한 뒤에 바로 이 초유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방어 전략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성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함양이나 상천 등지를 이동하면서 의병의 거의를 촉구하거나 관군에 대한 동료, 그리고 관군을 재편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김성일이가 주의 깊게 봤던 지역은 바로 이 진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진주라고 하는 지역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양도의 요충지로서 바로 이곳을 지키지 못한다면 바로 이 지역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고 바로 조석을 보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무튼 상당히 전략적으로도 요충지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어서 일단 진주를 지켜야 된다 또는 진주를 방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되고 바로 이제 진주를 중심으로 방어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그 지속되는 일본군들이 함안과 고성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되고 바로 그런 과정에서 당시 이제 곤양군수였던 이광학 장군은 바로 이제 중위장으로 편제돼서 바로 이제 그들을 막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4월 20일 날 일본군들이 그 김해를 거쳐가지고 그 이후에 함안 등지를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런 과정에서 당시 이제 곤양군수였던 이광학 장군은 바로 이제 거기 함안과 그 다음에 고성과 이 사천 일대를 주로 이제 방어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 7월 7일에는 바로 이제 고성에서 일본군을 축출하는 이런 활동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함안을 막고 고성을 막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은 1차적으로 진주성을 공략하는 이런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거는 대체로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이제 바다로 통해서 호남으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한산도 대첩 등으로 수군들이 결국 이제 막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육로로 진출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제해권을 상실한 일본군이 결국 자신들의 그 세를 회복하는 일정의 차원으로서 바로 이제 진주성을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당시 경상도 병마의 주력이었던 진주성을 9월 말에 이제 공략을 하게 되고 바로 10월 5일에 일본군의 선병이 진주성 동쪽으로 공격을 하면서 바로 제1차 진주성 전투가 이어지게 되고 약 6일간의 혈전이 치러지게 됩니다. 당시에 그 관군과 관군을 지원하는 편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편제로 나타나고 바로 그 과정에서 곤양군수 이광학 장군은 바로 이제 관군의 일원으로서 편제가 돼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는 바와 같은 뭐 최경희 장군이라든지 또 정기룡, 의병 등등 이런 인물도 이제 포함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6일간의 전투에서 제1차 진주성 전투는 우리의 승리로 결국 끝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전투는 어쨌든 호남을 보호하고 적으로 하여금 내지로 몰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함으로써 한 그 전투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전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이 전투의 과정에서 당시 이제 김시민과 아마 그 이광학 장군과 의견 차이가 좀 한두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는 바로 이제 그 김시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성이 좀 여의치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노약자들은 일단 성 밖으로 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보호를 위해서 내보는 게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광학 장군은 군사들의 전투 의욕을 위해 함께 싸우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광학 장군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노약이 다 일체가 돼서 이 전투를 마감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특히 이광학 장군 같은 경우에는 결국 김시민 장군이 이제 철퇴를 맞고 탄환을 맞고 전사한 뒤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제1차 진주성 전투를 진두지휘했던 그런 인물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결국 모든 족치를 다 적절하게 처리했고 말탄 장수를 주기까지 해서 온 성한 사람들이 기운이 치솟게 하였으니 바로 별도로 논상할 필요가 있겠다. 즉 말하자면 김시민이 전사한 뒤에 바로 그 뒤에 어쨌든 그 안에 있는 군사들을 진두지휘하면서 1차상 그 진주성 전투 1차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아마 그 대표적인 인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결국 이 전투에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면서 최종 승리를 이끄는데 결정적으로 했던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개전 초기에 주로 이제 경상도 주로 우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지역에 방위에 나섰던 그 이광학 장군은
그 이후에 뭐 그 공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1차적으로 이제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승진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한 3일 만에 그 재수가 철회가 됩니다. 철회가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만 뭐 단정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제1차 전수 이후에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를 제수됐다가 다시 이제 철회되고 이후에 곤양군수로 바로 이제 원균이 통제하던 경상우수영에 바로 중위장으로 편제돼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순신 통제사 이순신과의 만남의 기록들이 난중일기에 확인이 됩니다만, 바로 이제 그 만남에 좀 아쉬운 거는 그 난중일기에 만나면 뭐 그냥 만났다라는 정도의 기록만 있어서 뭐 이런 전쟁에 참여했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당시 중위장으로서 바로 이제 그 활동했던 모습들이 실록에 보면 뭐 원균의 기록 보고를 통해서 일단 뭐 왜적을 그 생포하는 이런 기록도 확인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중위장으로서의 경상도 우도의 방어에 아마 그 혼신의 힘을 다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이광학 장군은 부친상을 당하게 됩니다. 1595년에 부친상을 당하고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뭐 3년상을 치르게 되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이거는 아마 당시 조정에서 급박했는지 그래도 모르겠습니다만 기복이라는 걸 지킵니다. 이 기복이라는 건 뭐냐면 조정 국가에서 부름이 쓰임이 필요할 때 그 3년상을 다 채우지 않고 다시 불러내는 것을 보통 기복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아마 그래서 이제 이광학 장군을 기복을 시켜서 바로 청주 목사에 제수를 했다가 그 뒤에 뭐 항해병사, 회령부사 등등으로, 회령은 사실 이제 북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임명을 합니다만, 당시에 이제 회령부사에 임명됐던 그 기록 며칠 뒤에 바로 다시 이제 충청도 조방장도로 나옵니다. 그때 아마 회령부사에서 다시 이제 관직을 옮기는 그 이유는 당시에 그 평가가 나오는 것이 남방에 쓸만하다. 아마 그 일본군을 대적하는데 또 일본군을 막는데 그 전략이라든지 전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뛰어난 그런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남방에 쓸만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자, 그래서 뭐 이후에 이런 몇 차례의 관직을 거치다가 바로 이제 병사에 제도가 됩니다. 즉 전라도 병마절도사에 제도되고 되는데, 바로 이 전라도 병마절도사에 제도되는 시점은 바로 이제 정유재란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바로 1597년 7월 14일 날 다시 이제 그 전까지 있었던 그 명나라와 일본의 그 합의 이런 것들이 결국 깨지고 다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바로 정유재란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시점을 전후로 해가지고 바로 이제 이광학 장군이 전라병사에 제수가 됩니다. 바로 이때 당시 전라도 정유재란 때 그 일본군들은 앞서 있었던 이전의 전투의 경험에 비춰서 자신들의 진출의 방향을 그 전에는 바로 이제 일단 서울로 진출하고 그 후에 북쪽으로 진출하는 방향에 있다가 요 정유재란 때는 주로 호남 쪽으로 진출하는 이 전략적인 노선들을 체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호남 쪽으로 진출하는 방향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이광학 장군은 이제 전라도 병마절도사로서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라도 병마절도사에 임명된 이광학 장군은 바로 이제 주로 남원을 중심으로 새롭게 전열을 정비를 하면서 이경준이 이끄는 평안도 군대와 함께 명나라 군대와 연합해서 바로 함양과 운봉 일대의 인왕군을 일본군과 대적을 하면서 전라도 방위에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로 1597년 12월
이광학 장군이 이끄는 군사는 바로 조명연합군의 이른바 제3노군, 즉 조명연합군 제3노군은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공주와 전주, 남원, 구례를 거쳐서 내려가는 바로 일본의 고니시가 이끄는 일본군을 공격 대상으로 한 그러한 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3노군에 속해서 바로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순천 지역까지 진출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1597년 12월 18일 날 그 이광학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광양성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당시 그 광양성 전투는 아마 우군 측에 굉장히 불리했던 전사였던 것 같아요. 그 능성연력이라든지 구례 현감 등이 이끄는 그들이 전사를 하거나 등등 이런 이유로 아군 측에 굉장히 불리한 전세였습니다만, 이광학은 자신이 이끄는 군사들과 함께 결국 기습전을 펼치거나 또는 유격전 등을 펼치면서 일본군을 추출하게 됩니다. 특히 이 승리로 이끈 광양성 전투는 당시 이제 전세 속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전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그 외교성, 즉 순천의 외교성과 일단 광양 방면을 견제함으로써 조선군의 그 울산 총공격, 그 당시 이제 일부는 울산으로 총공격을 진행을 하는데, 그 작전을 일단 은폐시키고 적의 일본군의 전라도 침입을 봉쇄한다라고 하는 전략성으로 중요한 전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끈 중심에 바로 이광학 장군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 이광학 장군은 남원과 순천 등지를 오가며 일본군과의 수차례 전투를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1598년 1월 달에는 무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격퇴하게 되고, 결국 이 일본군의 격퇴를 통해서 일본군은 다시 이후에 바로 이제 금산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당시 이제 실록 기록을 보게 되면 바로 뭐 이광학, 이공준, 원신 등등이 힘을 다해서 바로 다수의 점을 참역했다라는 기록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공로로 뭐 전 말을 하사한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등등의 이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전라도 그 동남부 지역의 일단 방어에 일단 주력을 했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이제 그 이광학은 이렇게 아무튼 일본군의 격퇴뿐만이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군사의 사기나 또는 기강 확립을 위해서 조정의 포성을 요청하거나 하는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뭐 군율을 어긴 그 군사들을 이제 처벌을 요청하는 등등해서 아무튼 그 군사들을 재정비하고 군사의 사기를 올려주는 이런 재정비 작업들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1598년 9월 달에 결국 이제 고니시가 이끄는 일본 군들과 외교성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자, 이 순천의 외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외교성은 바로 이제 호남 쪽에 그 일종의 그 일본군의 발판이자 거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곳인데요. 결국 그래서 일본군은 지구전을 계획을 하고 바로 이제 호남 지방을 온전히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이 순천 외성을 축성을 하고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일본군의 지구정 전략 속에 당시 조명연합군은 대체 4가지 방향으로 일본군과 대적하는 이런 방향들을 세우게 되는데, 하나는 바로 이제 울산 쪽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동로군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당시 가토 기요마사라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일본 울산 지역을 공격하는 목표로 한 동로군, 그 다음에 사천터 일대를 목표로 한 중로군, 그 다음에 외교성에 주둔하고 있던 고니시군을 목표로 한 바로 서로군, 그 다음에 그 명나라 수군인 진린과 그 다음에 이순신 조선수군 한 대를 묶는 수군, 요 4개 정도로 해서 동시에 그 진출을 해서 일본군을 섬멸하는 이런 전략들을 아마 꾸렸던 것 같고요. 그 중에 바로 이제 그 서로군이라고 해서 외교성에
주둔하고 있던 고니시 군대를 이제 공격하는, 또 그들을 이제 섬멸하는 그 속에 바로 이제 이광학 장군이 포함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네 가지의 병진책 속에서 바로 결국에는 이 서로군은 이 서로 외교성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은 이제 그 순천 외교성, 요거는 보시는 참 유명한 그림인데요. 정해 기공도라고 해서 바로 이제 그 뭐 순천의 외교성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모습, 또 그들과 이제 서로 전쟁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그려놓은 곳인데, 바로 이제 보시는 곳이 바로 이제 여기 그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지금 외교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만, 지금 저 왼쪽에 보시면 구글 어스에서 따온 그림인데, 지금 물론 그 옛날의 형태는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일본 외성이 이제 축성되는 그 과정들을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 외성은 우리 성과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뭐 오사카 성에 이런 데 가보시면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천수각을 딱 가운데 세우고 그 양쪽으로 이제 마치 이제 그 계단 형태로 축성하는 모습들을 대체로 저 지금 구글 어스에서 보이는 것들 통해서 우리가 일단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요 시기에 그 일본의 경우에는 이 순천 외교성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결국 자신들이 어쨌든 계속 버틸 수 있는 하나 기반으로 했던 것인데, 바로 이 순천 외교성 전투에 이광학 장군이 참여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교성 전투는 대체로 9월 하순부터 결국 11월 19일 잘 아시는 노량해전까지 약 2개월 정도가 이제 전투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바로 이 과정에서 이광학 장군은 바로 이제 조선군의 선봉에서 외교성의 함락과 일본군의 선멸에 기여를 했는데, 바로 9월 11일 날 이광학 장군은 당시에 명나라 제독 유정과 조선의 그 이덕형 등등과 함께 소위 피를 나눠 마시며 승리를 기원하고 순천으로 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리고 9월 하순에는 그 명나라의 수군 장수인 진린, 그다음에 우리 조선 측의 이순신 등과 함께 소위 말하는 수로군과 연합해서 이른바 연합작전을 추진하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전쟁하는 와중에 바로 일본군이 바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소식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조선 철수의 지령이 전달되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군 쪽에서는 그 바로 이제 명나라와 그 소위 말하는 화약을 맺는 이제 조건들을 몇 가지 내세우면서 화약을 이제 추진하게 돼요. 뭐 조선 왕조를 바로 일본에 보내라. 뭐 내조라는 표현입니다만 일본에 보내라. 근데 이건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이고, 그러면 아니면 공무를 보내라. 뭐 등등 이런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결국 이제 명측과 교섭을 합니다만, 물론 이 교섭은 성공되질 않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한 2달 동안의 전쟁 기간을 거치고 결국 이제 11월 19일 날 노량해전을 하면서 결국 이 과정을 틈타서 일본군은 결국 외교성을 탈출해가지고 바로 이제 부산을 거쳐서 이제 일본을 철수하는 이런 과정들이 보이게 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뭐 토론자 선생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제가 주제로 말씀드린 이광학 장군의 구체적인 전투의 정황 활동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자료 확인이 안 돼서 이제 일단 참여한 모습들은 보입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의 병마 절도사로서 대체로 어쨌든 육군은 상당히 그 중심으로 이광학 장군을 중심으로 전투에 참여했다는 모습도 우리가 개연적으로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모습들은 좀 그 자료의 한계상 좀 드러나지는 않아서 이 부분은 아마 좀 더 우리가 자료 확보 노력을 통해서 좀 더 이제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자료들이 확인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하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광학 장군은 당시 조명연합군 속에 편제돼서 외교적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그 이후에 전쟁이 좀 끝나고 그 이후에는 바로 이제 전쟁 기간 동안에 어수선해진 통치기관의 확립에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이 전라병마절도사 이광학의 이러한 이제 수습 노력들, 재정비의 노력들이 일부 기록에서는 너무 가혹한 정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사실은 이제 7년이라는 전쟁을 경험을 했고 그 속에서 결국 이제 이광학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군사를 통제하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결국 무장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지휘관 행사였는데 이런 것들이 일부 기록에서는 좀 가혹한 행사로, 가혹한 또는 정사로 비춰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1601년에 이광학 장군을 비롯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홍위 장군 곽재우 이분도 대해서 이제 영부 서용, 즉 영원히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조치들이 내려집니다. 이 조치는 사실은 좀 앞서 여러분 전과들을 말씀드렸고 그 공적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사실은 좀 의외인데요. 결국 이 부분은 아마 당시 전쟁에 분명히 이제 7년 동안 전쟁을 치렀으면 전쟁 끝난 뒤에는 그 전쟁에 대한 책임자를 우리가 아무튼 책임에 대한 논란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마 전쟁 초기에 그 권위가 실체된 것들, 국왕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만회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뭐 이런 것을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어쨌든 공이 있는 장수들은 우리가 놓고 내야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견해들이 제출이 되고 결국 1604년 이광학 장군이 결국 선무공신 3등에 책록되는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대체로 이제 기록에 등장하는 이광학 장군의 개전 초기와 그 다음에 대체로 7년 전쟁 마지막 전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쪽 호남 쪽에서 있었던 전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투의 과정에서의 그 이광학 장군의 참전의 모습 또는 활동의 모습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은 앞서 여러 선생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군들의 활동 또는 관군들의 이러한 대응 전략들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조망이 된다면 아마 보다 세밀하게 또는 미시적으로 아마 이 이광학 장군의 성과들도 좀 더 우리가 아마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전망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연구들이 계속 축적이 된다면 이광학 장군을 중심으로 한 관군의 활동도 또는 그들의 대응 전략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환으로서 바로 이제 그 이광학 장군의 모습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